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나왔고요.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여전한 비주얼 담당 신웅진 기자 있고, 자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오디오 담당으로 해야 될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MBTI 유형, 이게 뭐 성격 테스트하는 거죠? 이거 유형이 일종의 뭐 자기소개서처럼 쓰인다고 하는데. 뭐 오늘 출연하려고 하면 이거 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젊은 신웅진 기자, 마음만 제일 젊은 신웅진 기자. 예, 젊어 보이죠. 네. 실제로는 뭐 제일 나이가 연장자지만. 그거 조금 보이는 라디오 아니라고 말씀을 보세요.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뭐 12일 만에 현재 6kg 뺐으니까 잘 하고 있는 거죠. 6kg 빼기 사람입니까 그게? 뭐 예.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게 다이어트 하나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보기 좋습니다 지금. 금방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비주얼을 위해서 더 정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비주얼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신진 기자. 자, 근데 신 기자 요즘 MBTI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소셜 미디어에 보면 그 결과를 이제 게재해서 올려놓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링크 타고 올라가면 본인도 이제 다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은 본인 스스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씩 더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알고는 여기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대담한 통솔자. 뭐 통솔자요? 예, 뭐 리더 역할이라고 하는데 뭐 리더. 오케이. 외향적이고 뭐 직관적, 이성적 사고형이고 계획형이고 신중형이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다 좋은 것만 다 있네. 아니 근데 그 반대쪽 저의 정반대를 언급하자면 내향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원칙주의형의 탐색형의 자기주장형 이러면 저랑 완전히 반대인데 그것도 다 일견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좋아 보이는. 뭐 그쪽도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맞아요. 외향적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뭔가 리더하길 좋아한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이제 붙었는데요. 네. 글쎄 저는 뭐 그 주역점도 이제 한 번씩 보고 그랬지만 뭐 좋은 건 좋게 되도록 좀 믿고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참고를 할 뿐이지 여기에 뭐 물론 이걸 뭐 절대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거 좀 가볍게 좀 여기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정말 사람이었네요. 새삼 지금 보니까. 우리 윤 기자는 뭐 좀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대학생일 때 예전에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는데 흥미롭게도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ENFP였는데 나이 들어서 나이보다는 사회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좀 상황을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인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 좀 판단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형태로 바뀌었던데 사회화의 영향, 월급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원래는 재기발랄한 활동가더라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웃을거리 찾아다니는 성격, 활달한 성격. 없어졌다. 그런데 창의력이 월급과 맞바꾼 것 같습니다. 이 창의력 바꿀만 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MBTI가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정말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콘텐츠의 일환으로 MBTI 뉴스라는 콘텐츠를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돼요? 네, 관심 있게들 SNS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격을 이걸 16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성격 유형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추천해주는 형태로. 예를 들면 뭐 INTP가 부조리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는 이제 정의로운 어떤 이것도 유형인데 유미자 같은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같이 보고 좀 공유하고 분노할 만한 뉴스를 뭐 예를 들어 갑질 관련 뉴스 같은 걸 좀 선정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AI 뭐 개념 비슷하게 들리네요. 거의 AI에 비견되는. 근데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는 혈액형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도 나올 정도로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좀 판단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같은 데서 이게 좀 서로 간의 궁합도 맞춰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5가지보다는 16가지니까 좀 더 과학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돼 있구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B형 남자친구. B형 남자친구라고 예전에. 남자친구가 아니고 아마 B형 남자였을 겁니다. 남자였나요? 그래 제목이 그래 붙었으면 B형이 제일 안 좋은 혈액형. 뭐 그런 식으로 그랬나 보죠? 좀 튀고 뭐 그런 이동건 씨가 주연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럼 신 기자 B형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아, A형입니다. 그래? 혈액형은 안 맞는 걸로 정리하시죠. 선입견을 네. 가지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 MBTI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 스토리를 만나봐야 될 그 얘기가 그런 관련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자 사람방에 뽑은 첫 번째 스토리가 이해 불가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3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친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한 이유가 그림 때문입니다. 그림. 좀 약간 연관이 안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9월 17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박철민 뉴스캐스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연일 차량 운전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음주운전, 네. 그리고 최근에 마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마초. 예. 이번에는 또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이런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좀 유감스럽기도 하면서 요즘 그 운전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우려도 하게 됩니다. 아니 분노 조절을 못하면 그게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신 질환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은 차 몰면 안 되죠. 네.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6시쯤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을 향해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하고 10여 분 동안 그냥 그 운전대를 잡으면서 편의점 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이 여성은 지난 5월에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딸이 그림을 제출했는데 해당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주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서 수차례 이분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보상을 약속했다라면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생대회 자녀 그림 제출하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경찰이 이 사람 붙잡는 과정에서도 공포탄까지 발사한 걸었는데 얼마나 심각했길래. 자, 가해 여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분노 조절 장애 이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경력이 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의 남편이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해서 가던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느냐라면서 남편과 다투면서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2018년 9월에 병원에 입원하긴 했는데 차도가 없자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 부리는 30대 여성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17일 경기 평택경찰서가 이 특수상해 그리고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이 문제의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 15일 그 오후 6시쯤에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이 골프채를 들고 이 점주인 B씨 여성입니다. 이 B씨를 들고요? 위협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승용차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도 운전해서 편의점 내부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 10분 정도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협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부 집기 대부분 파손됐고 이 유리 파편이 또 튀면서 이 점주 B씨가 다쳤죠. 이 영상 보셨죠? 대부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 올라온 거 봤어요. 이게 처음에 얼핏 보기엔 이 급발진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싶긴 한데 앞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도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또 원이 풀리지 않아서 앙심을 갖고 또 들어간 거죠. 재판 진행 중인데요. 또 앞서 또 설명했지만 그 2년 전이죠. 2018년 4월에도 그 병원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자 정신병원에라고 하니까 네네. 왜 내가 입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남편과 다투다가 결국 그때도 또 들이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입원 치료도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하고 딸과 살았다라는 게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분은 사실 그럼 차량 운전을 하시면 안 될 상황이었나요 보니까요. 자, 근데 뭐 아이 그림 때문에 이런 일을 뭐 벌였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즘엔 그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주거든요. 네. 편의점에 아이의 그림을 이제 사생대회 그 주최 측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제 맡겨놨던 건데 그게 이제 그림이 접수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분실됐다라는 게 이 그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상품 1등이 한 50만 원 상당의 그 경품이 이제 수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 예. 그런데 좀 내가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네가 그림을 안 보내주는 바람에 애가 안 됐다라는 이제 좀 논리의 비약이죠. 아, 그래요? 뭐 과대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편의점 점주한테 가서 일단 5만 원은 받아냈어요. 네네. 5만 원을 받아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물론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생각이긴 하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모성애라기보다는 그 과대망상으로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정말 모성애가 있다면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제 뭐 아이가 받을 어떤 충격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30대 여성 분노 조절 장애에 있었다고 하던데 윤 기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저희도 뭐 일상에서 흔히들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주변에 또 뭐 그냥 언뜻 듣기에도 그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심리학적인 용어고 정신과의 뭐 병리학적으로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장 비슷한 질환으로는 간헐성 폭발 장애라는 게 뭐 정신과에서는 이제 진단으로 내리는 병명이라고 하는데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저 사람 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보면 본인이 이제 화를 내는 거를 일종의 정신적 습관으로 딱 장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뇌 손상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한 뭐 그런 뇌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이럴 수 있고 후천적으로는 뭐 성장기 학대를 겪었거나 뭐 아주 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런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두 분은 혹시 뭐 다 사람이다 보니까 화나는 경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잘 하세요? 그 뭐 MC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본인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죠, 다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구나 느끼는 이제 감정이긴 한데 정도의 차이가. 저는 승화를 해요. 그 화가 나면. 어떻게 폭력으로? 시를 읽거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안 믿으시네? 오케이. 네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화를 내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뭐 기본적인 이제 성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결국은 풀어야 되겠지만 당장은 참아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획득하는 거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또 그 푼다고 하는 것도 역시 방법의 문제. 뭐 자기 내키는 대로 막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풀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뭐해요? 뭐 산책. 특히 내가 아까 씻는다고 한 거당 자연과 더불어서 뭐 가능하면 뭐 한강 이런데 길을 따라서 걷는다든지 가다가 뭐 벽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벽이 좀 많이 부서지죠. 제가 주먹을 치면 아니면 뭐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쓰는 방법인데 너무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열받았다. 당장 뭐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눈 감고 명상하는 척이라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진정이 돼요, 사실. 제가 그 물속에서 노는 걸 좀 좋아해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한 지 꽤 됐는데 물속에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무슨 물속에 들어갔을 광어도 때. 아니고 무슨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이제 물속에서 이제 호흡을 참는 이제 훈련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수중 한 5m 보통 잠수풀이 5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5m 바닥에 내려가서 아무 장비 없이 제 호흡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한 1분 50초까지는 제가 버텨본 적이 있어요. 이야, 그래요? 예. 1분. 그게 이제 눈을 감고 그냥 좋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면 사실 5m 물속에 들어가면 10초도 견디기 힘들어요, 보통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즉각적으로 화가 났을 때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일상에서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눈 감으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신 기자가 눈 감으면 화가 난 거다. 그렇게 봅시다. 이게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들이 내놓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화가 난 경우에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눈을 감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하고 이게 4단계 5단계가 저는 더 와닿던데 4단계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그러니까 복수를 생각하거나 이 사실 편의점에 돌진하신 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의 그 화를 복수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스스로 정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기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걸 찾아서 행동하기가 5단계던데 아마 스쿠버 다이빙 같이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다 옆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라. 성인군자의 말 같은데 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윤 기자는 아까 바다에 뛰어든 원래 바다의 소녀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전 수영을 못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부산에서 살았다 뿐이죠.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어공주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나 아까 바다에 뛰어든다 얘기하실래? 그냥 화나면 뛰어든 줄 알고. 알겠습니다. 자, 최근 분노 유발 뉴스. 자, 분노 조절을 못하게 하는 또 분노 유발 뉴스가 또 있어요. 많았죠. 예. 부산에서 그거 있잖아요. 해운대에서 일어난 거죠? 네, 14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 중동역 교차로에서 포르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거든요. 그 영상도 많이 돌았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영상들이 이제 많이 떠돌았는데 거의 스포츠 경주하듯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부딪히는 대충 사고가. 시속 한 140km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다쳐서 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사고 현장에 그 속도 줄이면 나타나는 타이어 끌림 자국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속도감이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의 사고하고는 좀 너무 달라서 음주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음주가 아니었고 운전자가 대마를 피운 사실이 대마요? 네, 드러났어요.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을 했는데 바로 그 사고 차량 옆에 앉아있던 동승자가 건넨 대마를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에 피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미 이 7중 추돌 사고 전에 1, 2차 사고를 또 낸 상태에서 도주하는 과정에 7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환각질주한 거네요? 그렇죠? 글쎄 이게 제가 처벌을 그러면 환각질주했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마와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절대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럼요. 해봤으면 제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환각이라기보다는 이게 대마의 이제 먼저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느려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몸이. 몸이 늘어진다. 이렇게 막 엔돌핀이 막 올라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완된다. 그래서 운전 속도를 못 느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동승자가 그 당시에 앞에 차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님 이렇게 불러도 묵묵부답. 이게 먼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답도 못 하고 그냥 쭉 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술이건 마약이건 간에 예. 이게 윤창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윤창호법 적용이 된다. 윤창호법이라는 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뭐 더 세게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이 포르쉐 SUV를 몰았던 운전자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예. 동승자 같이 탔잖아요. 예. 이 사람도 방조를 했고 대마를 줬기 때문에 윤창호법에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방조죄 하면 또 요즘에 네. 시끄러운 거 있죠. 을왕리 벤츠요. 예, 을왕리 네. 벤츠 사고. 이게 애초에 그 편의점 들이받은 차는 제네시스, 네. 이거는 포르쉐 SUV, 을왕리는 벤츠. 네. 공통점이 다 고급차. 네.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일탈이라고 좀 봐도 아주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게 이게 제가 편견일 수 있는데 예. 이런 수입차 모는 사람들이 어떤 교통 법규 어기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윤창호법 위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꼭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편견이죠. 예. 네. 그 뭐 지나친 일반화일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번에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했던 뉴스의 당사자들은 전부 다 고급 수입차 아닙니까? 차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제네시스는 수입차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요. 블랙박스도 숨기려 하고 차에서 60개 통장도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환각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심하게 찌그러져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미처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 운전자가 다른 지인을 시켜서 이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의 행방을 물으니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그 차 안 가방에서 통장도 한 60개 정도가 뭉텅이로 발견돼서 이걸 어떤 관련해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이건 있습니다. 미스테리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별건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 통장이 뭐 그 대마초를 사거나 이런 데 관여가 됐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통장이 나왔기 때문에 내역을 이제 들여다보면 뭐 세금 탈루라든지 뭐 다른 범죄에 뭐 사용됐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 또 수사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번 사건과는 일단은 별개의 건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통장을 수집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뭐 포르쉐를 몰고 다녔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 뭐 사업도 하고 그런다니까 뭐 통장이 여러 개일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통장 60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좀 하여튼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두 사람 그러면 뭐 그동안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사건 사고 취재하다가 뭐 이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뭐 그런 사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뭐 직전에 얘기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보면 아무래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고요.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뭐 지난해에 아들 여자친구 거의 예비 며느리처럼 알고 지내는 그 여자친구를 불러서 50대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성과 이 부인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뭐 본인은 절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펜션에 이렇게 뭐 이벤트 해주겠다는 식으로 예비 며느리를 불렀는데 그 펜션 화장실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런 게 해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2심까지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징역 5년형을 계속 뭐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일반인의 상식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은 좀 마약과 관련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 신 기자는 뭐 그런 거 아니 마약은 아닌데 뭐 좀 황당한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 송유관 있잖아요. 기름. 이 송유관 뚫고 기름 빼가는 사람들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때 많았죠. 맞아요. 이게 좀 황당합니다. 왜 송유관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긴 관을 통해서 보내려면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는 순간 이 기름에 맞아서 사망. 그럴 수도 있고요. 끔찍하죠. 이제 물에 맞아서 이제 물총에 맞아서 죽는다라는 건데. 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쇠로 된 관이다 보니까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 그 과정에서 스파크가 나가지고 이제 화재가 이제 그렇죠. 발생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이제 폭발을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저 세상 가는 건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하는 범죄인데 이거를 왜 하는지 위험성을 다 알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좀 저로서는 취재하면서 야 이거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IMF 지날 때도 그랬고요. 옛날에 보면은 심지어 다리에 난간에 보면 철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선 구리선 끊어먹고 예. 좀 비싸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수거해서 이제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하고 분노 유발 차량 사고 뉴스 이거 이제 다뤄봤습니다. 자 기자 사랑방에 보면 두 번째 스토리는 라면 끓이다 불낸 초동 형제 이야기입니다. 단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서 중태에 빠진 초동 형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 용현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집안 곳곳이 불에 그을렸고 주방 쪽은 아예 보시는 것처럼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8살, 10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낸 겁니다. 자, 부모는 집을 비웠고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자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건데요. 두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여전히 중태라고 합니다. 이 사연만으로도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 이 두 형제가 엄마에게 방치되고 학대를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형제의 어머니인 A모 씨를 형제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형제가 6살, 8살일 때 그때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신고가 3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당시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한 뒤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인천 가정법원도 지난달 말 A씨에게 6개월, 초동생 형제는 1년 동안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지만은 코로나 여파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비극이 알려지자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SNS에 아이들이 하루빨리 의식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벌이 영세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실 방에서 불이 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 씨는 경기도 부천의 식장으로 어머니 이 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 씨가 네, 음악까지 흐르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였는데 윤현숙 기자는 이 사건을 보고 이 노래에 떠올랐다고요? 네, 우리들의 죽음이 정말 슬픈 노래인데요. 예. 1990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 망원동 화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맞벌이하는 영세민 부모가 직장으로 또 가사 도우미 일 나간 사이에 그 5살, 3살 남매가 있다가 불이 났는데 못 빠져나오고 그만 죽은 안타까운 사고였거든요. 근데 그 마땅히 어디 맡길 데 없었던 부모가 이제 나가면서 아이들이 사고 당하지 않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그래서 일어났던 비극인데 이게 90년도 30년 전의 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게 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때 이 노래에 아이들 또래가 커서 이제 가정을 일구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어쩌면 이런 비극은 이렇게 또 반복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사건 너무 슬펐던 게 소방관들이 이 아이들 집을 찾아갔을 때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고 주변에 불길 막아주려고 이불이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요. 큰형이 마지막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나서 그래서인지 동생은 이제 그나마 화상은 심하지 않고 연기를 많이 마셨긴 했지만 그렇고 형은 좀 더 심한 화상을 입은 상황인데 3도 화상 좀 많이 입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 빈곤의 그물망 속에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네네.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 인천에서 일어난 사실 이 사고인데, 근데 엄마가 이런 얘기가 들려요? 큰아이를 뭐 폭행하고 그래서 입건된 적도 있고요. 뭐 그랬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이 큰애 4학년 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네. 이게 또 크면서 대부분 많이 사라지는 주의력 결핍 이거 저도 주의력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마찬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수업 시간에 수업 사실 이게 부모가 이제 좀 더 정성을 가지고 기울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때릴 정도는 아닌데 이 어머니가 일단은 잘못을 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날부터 집을 나갔거든요. 당일날 나간 게 아니고 전날부터 나갔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현재 이 엄마를 이제 죽일 여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살이에요. 그러면 애를 20살에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뭐 편들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여성도 지금 현재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2018년부터 매년 이게 112 신고로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2018년, 19년, 올해까지 3번, 3년 연속으로 이제 했는데 과연 그동안 이 사회는 무엇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인 셈인데 이렇게 방치된 겁니까? 그게 사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뭐 사회에 손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주민들이 3차례나 신고를 했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또래보다도 체격도 왜소하고 또 저녁 되면은 주먹밥이나 뭐 과자 우유 사러 어른 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또 밤마다 애들 울음소리도 많이 들려서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닌 게 없고 하니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도 했어요.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아이들 심리 상담도 실제로 진행했고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그런 권고들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조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보호기관이 약간 좀 심각한 것 같다. 자주 누적이 되다 보니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형제를 엄마로부터 분리해서 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피해아동 보호 명령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아이를 분리하기보다는 엄마도 상담을 받고 아이들도 좀 상담을 받아라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법원이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수급비와 자활근로비로 16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면 사실 아주 이게 못 먹고 살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봤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데 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가요.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이 부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사안까지 살펴보면요. 지난 6월이었죠. 그 23kg밖에 안 되는 9살 아이를 계모가 트렁크에 가둬서 이제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외출을 못하니까 애가 외부 도움을 못 받았어요. 천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시겠죠? 그리고 또 창녕에서는 또 의붓 아버지 폭행을 피해서 애가 편의점으로 달아나다가 이제 구조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별 일이 다 있는데 UN 보고서에도 이게 언급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정식으로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끼니 한 끼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월드비전이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런 아이들 어려움,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 조선가정 예로 나온 게 조선가정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먹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이제 무료 급식을 해서 이제 끼니를 때웠는데 학교도 교회도 모두 문을 닫으니까 아이들이 밥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끼니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회가 정말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먹을 권리, 놀 권리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만큼 보장해주고 있는지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꼭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추경에도 아동 관련 뭐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뭐 나온 얘기인데 뭐 결식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뭐 자판기 이용해서 급식실 만들자 뭐 이런 아이들도 아이들 머릿속도 나온 생각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들어볼 만한 게 있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가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순회 돌봄 서비스 같은 걸 도입해서 원래라면 학교에 갔다면 부모님이 조금 방치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순회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돌봄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취약계층이 어느 누구보다 어느 계층보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전망을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사랑방에서는 기막힌 뉴스, 가슴 먹먹하게 하는 뉴스들을 놓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분노 조절 장애가 빚어내는 난동. 이게 개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사회 책임일까요? 둘 다 할까요? 사안별로 다르겠죠. 황당한 피해를 마냥 두고만 볼 때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니까요. 토요일 황보선의 스토리는 따뜻한 위로 같은 곡으로 마치겠습니다. The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이거 들으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